어, 교육학 논술 서론 결론 쓰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논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 오늘 조금 아까 어떤 분이 시를 한 편, 시인이 쓴 시를 한 편 올렸어. 이게 이제 기승전, 이게 4단으로 기승전결로 봤는데, 너와 나 사이에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와 나 사이에 거리가 있어야 된다. 거리가 있어야 한다. 그럼 그 거리가 있으면 이제 바람이 분다. 뭐 이런 뜻이야. 근데 이게 전체는 이제 사랑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제가 시에 대한 논평을 좀 하겠습니다. 분석을 했어. 그래서 비평이라는 것은 시적인 허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가 어디가 잘못된가를 냉철하게 분석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했어요. 이 주제는 뭐 너와 나의 거리가 없어서 너와 나의 뭐 사랑을 뭐 갖고 나가자 이건 것 같은데, 너와 나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것은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그래서 진짜 찬바람 불어서 헤어지게 된다. 이 시적인 허용을 저는 인정하지 못한다. 잘못 썼다. 그래서 인터레스트라는 것은 뭐고 이렇게 쭉 설명해서 썼어. 그러니까는 그 글을 올린 사람이야. 그냥 다른 데 다운받아서. 그러나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죄송합니다. 감정을 깨서. 그 사람은 기껏 막 시적인 어떤 그 열정, 감정을 가지고 올린 거거든. 근데 나는 냉철하게 그걸 분석을 해서 줬으니 감흥을 확 깨버린 거잖아. 논술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시적인 허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감성적인 느낌 이런 걸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논술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밥맛 없는 거야. 맛대가리 없어.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감성적인 글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논술의 핵심은 논제 분석에 있다는 점. 그래서 그 논제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 관건인데, 우선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시문이 있고 배점이 있잖아요. 이 논제는 아주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대주제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대주제가. 그리고 이 배점에 내용과 형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형식에도 대주제에 대한 언급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주제와 관련됐을 때는 뭐 2점이다, 1점이다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대략 2점에서 3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는 서론에도 요게 들어가줘야 돼. 결론에도 요게 대주제가 들어가줘야 돼. 물론 본론에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논제를 분석할 때는 배점을 고려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배점을 분석해서. 자, 그러면은 논제 분석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논술의 핵심은 논제 분석인데 개요 작성. 이걸 통해서 개요가 작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로 이 개요 작성하는 거는 저번에도 분명히 해드렸고 요번에도 여러분들한테로 7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된 겁니다. 저번에 여러분들한테로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개요 작성 및 집필은 논제 분석에서 얻어진 결과이다. 그러니까 논제 분석이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이제 집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어진 논제를 분석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즉 개요 작성으로 나갈 수는 없다. 그죠? 또한 정확한 논제 분석의 결과는 단락의 소주제문이나 뒷받침 문장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주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네 문제면 네 문제, 다섯 문제면 다섯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소주제로 보시면 돼. 아니면 그거 자체를 중주제로 보고 여기에서 또 세부 내용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소주제로 보면 된다는 거야. 이해가시죠? 여기 네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그 특징과 명칭과 특징, 그러면 이제 그걸 소주제로 보자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갖다 선언적 정당하다, 아니면 뭐 이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중주제로 보고 이것에 해당되는 것이 선언적 정당하다, 명칭이, 그리고 그의 특징이다. 그럼 그걸 소주제로 보면 된다는 거지. 자, 논제 분석의 3단계를 보겠습니다. 1단계는 논제 파악이고 2단계가 제시문 읽기 이렇게 돼 있죠. 자, 논제 파악. 논제를 읽고 출제자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요거 읽고 배점과 고려해가면서 출제자가 도대체 뭘 요구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잠재적 교육과정인데 똑같이 잠재적 교육과정인데 이게 그 잠재적 교육과정의 특징인지 아니면 잠재적 교육과정이 나오게 된 생태학적 원천인지 다른 거 다 쓸 필요 없단 말이야. 만약에 생태학적 원천이라면 그 생태학적 원천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구한 바만 쓰자 이거죠. 요구한 바만. 그래서 논제를 읽고 출제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논제는 면밀히 읽고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논제 자체는 몇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는 짧은 문제이다. 하지만 논제를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용된 개념, 핵심 어구, 문장에 이르기까지 정밀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단순하고 상징적인 논제도 왜 제시되어야되는지 찾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4개의 논제 중에서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서술하시오라는 논제에서 주어진 지문상에서 왜 행복한 삶이란 개념이 선택되었는지 따져봐라 이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왜 이 주제가 주제로 선정됐는지를 따져봐라. 읽어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근원적인 것, 근본적인 것.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은 상황이 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시문이 주어지는 거지. 비둘기가 많고 그 다음에 대형 제국, 그 박물관 청소하는데 비둘기 똥 때문에 청소를 하는데 대리석이 부식이 된다. 물론 화학약품을 가지고 이제 대리석을 청소하니까 대리석이 이제 부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 이거야. 근본적인 해결책.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얘기를 하니까는 한다는 소리가 이거 얘기했었죠? 안 했나요? 그러니까는 뭐 화학 제품을 쓰지 않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대리석을 다른 거로 바꾸면 됩니다. 그게 근본적인 문제는 문제 해결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비둘기가 나방을 먹고 이거를 가지고 똥을 싼단 말이지. 똥이라고 하면 되나? 똥을 싼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식이 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부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청소를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지. 청소를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럼 청소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 똥 때문에 있다는 거죠. 그럼 똥 때문에 그런데 이 똥의 그 원인은 또 어디 있냐? 비둘기가 나방을 먹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나방이 많이 나오게 된 원인은 어디 있냐는 거지. 그죠? 그게 전등이라는 거잖아요. 빛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왜 이렇게 제시했는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2단계 제시문 읽기. 제시문은 한 편 혹은 복수의 제시문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한테로 주어진 건 지금 이제 복수의 제시문이야 이렇게. 뭐 한 편으로 주어질 수 있고 두 편, 세 편 막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어.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복수의 제시문들을 비교 혹은 대조하며 읽어나가는 자세도 필요하다. 만약에 복수가 나왔다면요, 이렇게 되면 돼. 복수가 나왔다면 가문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나문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분석해봐라 이겁니다. 주의할 점은 제시문을 이해하는 영역은 읽기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문장들과 단락 사이에 형성되는 의미를 파악해라 이겁니다. 제시문을 읽어나갈 때는 각 단락의 중심 내용을 개괄 정리하거나 중심 문장의 밑줄을 그으면서 진행해야 된다. 논술은 시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세 번 반복해서 읽는 무의미한 읽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 개의 제시문을 읽으면서 단락 사이의 관계, 즉 대주제 또는 복수 제시문의 대주제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라. 그러니까는 요 가번에서 말하는 대주제는 뭐고 나에서 말하는 대주제는 뭐며 이것의 전체 주제와 어떻게 관계를 연결시킬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3단계 논제와 제시문의 논리적 관계를 이해해라. 주어진 논제와 자료 제시문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논제와 자료 제시문 사이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일은 논제 분석의 핵심이다. 제시문 읽기에는 논제를 제시문 속에 확인하고 논제가 요구하는 부분이 제시문에서 드러나면은 이를 바탕으로 논점을 잡아가야 되는 것이다. 당연히 제시문에서 드러납니다. 오케이? 자, 논제 분석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연습입니다. 위에서 배웠던 논제 분석의 단계를 기출문제를 통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실제 논술 작성 과정에 임한다는 자세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논제가 이제 다음 제시문에서는 글을 가르치는 일과 인간을 가르치는 일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관련 또한 시사되어 있다. 예시문에 시사되어 있는 양자 사이의 차이와 관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것에 비추어서 21세기 우리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을 간략하게 제시하시오. 이게 이제 서울교대 편입시험 문제예요. 서울교대 편입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지금은 없어졌어요. 종전에 이제 중등이 교사가 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
중등교사가. 근데 이제 교대는 학생들이 이제 많고 그러니까는 교사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4년제 사범대를 졸업한 교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대 편입시험을 봤어요. 경쟁이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지금 현장에 가면은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초등교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꽤 있습니다. 이때 굉장히 많이 뽑았거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자치통감을 내왔는데, 우선 어디를 보시냐면은 그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거기 이제 번호를 다 붙여놨어요. 번호 붙인 데만 읽을게요. 확실히 오늘날 많은 교사는 3. 글을 가르치는 직업인으로 타락되어 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나라만의 경우가 아닌가 싶다. 일찍이 독일의 작가 레이싱은 서책은 나를 박식자는 만들지만은 인간은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고, 인도신 타고르는 우리는 아동에게 지리를 가르치느냐고 그로부터 지구를 빼앗고 문법을 가르치느냐고 언어를 빼앗고 있다고 한탄하였다. 이것은 글을 가르치는 교육과 교사에게 주는 신랄한 비판이다. 글을 가르치는 교육의 한 가지 비극은 교사가 예기치도 않은 의식치도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데 있다. 그것은 곧 글을 싫어하는 성향을 가르치는 일이다. 4. 지식 전달을 주된 임무로 삼는 교육은, 그러니까 지금 3에서는 글을 가르치는 직업인으로 이제 보는 거고, 그죠? 4에서는 지식 전달을 주 임무로 삼는 교육을 하는 겁니다. 배우는 사람의 현재 생활, 경험, 취미, 관심, 성향과는 관계없는 글을 읽고 쓰고 기억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가르치는 글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피교육자에게 이롭다는 이론 위에서 강행된다. 이러한 교육은 생도가 자진해서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속으로 교사가 강제로 쑤셔 넣어주는 교육이다. 주입식 교육이라는 거죠. 그죠? 쭉 내려가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자, 교사가 경사가 되느냐, 인사가 되느냐. 교사가 경사가 되느냐 인사가 되냐는 것은 교사 자신이 결정할 문제이다. 그가 교육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견해에 따라서 경사가 될 수도 있고 인사가 될 수가 있다. 만약에 글을 가르치는 것을 교사의 임무로 생각한다면,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란 뜻이죠. 경자는 이거야. 이 경사를 가르칠 것이냐, 인간됨을 이제 가르칠 것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그게 문제라니까. 인성교육에서의 문제점은 거기야. 교사가 경사가 되느냐 인사가 되는 것은 교사 자신의 결정할 문제다. 그가 교육을 어떻게 보느냐의 견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만일 글을 가르치는 것을 교사의 임무로 생각하면 그는 경사가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는 인사가 될 것이다. 근데 사실상은 이 두 가지 같이 이루어져야 돼.
그죠? 칸트가 말했듯이 사람은 오직 교육을 통해서 사람만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믿는다면 교사는 경사가 됨으로써 만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칸트는 이쪽이죠. 칸트는 이쪽이야. 교육 만능설 차원인데 뒤는 언젠가 한 나라의 상태를 알려면 그 나라의 감옥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 하였거니와. 그렇죠. 우리 일제시대 때 감옥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갇혀 있었다. 독립투사들. 그 다음에 지식인들. 한 나라의 상태는 그 나라의 학교에서 어떤 교육이 실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 한 나라는 그가 가진 학교 이상의 것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학교의 교육은 그 교사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교사가 현재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이 30년 뒤에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절감한다면 그는 결코 경사됨으로써 자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논제는 경사가 아니라 인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봐봐,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20, 30년 후에 대통령이 된다.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뭐 훌륭한 뭐 장관이 되든 뭐가 된다라고 딱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과연 경사만으로는 되겠느냐는 거예요. 인사가 중요한 거지. 나라가 흔들리는 거야. 나라가. 만일 그가 그런 트비히와 그의 동지들의 제자들의 뒤에 덴마크의 중흥을 이룬 공로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만일 예나에서의 참패 후에 독일을 재흥시키기 위해서 다음날 프랑스를 굴복시키는 것이 피시테와 그의 사상을 같이 하는 교사들의 교육의 결과라는 것을 상기한다면 그는 마땅히 경사의 임무로서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나오자 한번 이거 오천석 선생님의 스승이라는 글에서 나온 거예요. 자, 1단계 논제 파악을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제의 핵심은 뭐죠? 인간을 가르치는 거라는 거는 이제 나왔어요. 글을 쓰는 출발점은 이 관점으로부터 이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대립되어서 글을 가르친 일이 있다. 오케이? 두 번째 논제 보세요. 1에서 제시된 과제는 대립되어 진술되어 있는 인간화 교육과 직업인으로서의 타락하여 글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지식 교육의 차이점을 설명하라는 것이다. 그렇죠? 1번 동글뱅이는 그렇잖아요. 또한 1에서는 차이점뿐만 아니라 인간화의 교육과 지식 교육의 관련성까지도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1번을 제가 이제 다시 읽어보면은 1번이 글을 가르치는 일과 이게 바로 경사겠죠. 인간을 가르치는 일, 인사죠. 차이뿐만 아니라, 그죠? 차이뿐만 아니라 그 사이의 관련 또는 시사되어 예시문에는 그게 시사되어 있는데 예시문에 시사되어 있는 양자 사이의 차이와 관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차이뿐만 아니라 그 사이의 관련 또는 시사되어 있는 것까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세 번째, 과제에 의해서는 차이점과 관련성 있는 분석을 토대로 해서 21세기 교육의 지향점을 밝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의 적절한 논구가 곧 이의 출발점이 되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거의 차이점과 관련성을 밝히고 나서 이걸 통해서
두 번째로 이걸 쓰라 이거야. 뭐 말인지 알겠죠? 21세기 교육의 지향점에 대해서 써라 이거예요. 논제 순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논술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제시문을 치밀하게 분석해야 되는 것이다. 2단계 제시문 읽기. 1. 논제에 답이 있다. 논제에 이미 제시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제시문은 글을 가르치는 일과 인간을 가르치는 일 차이와 관련성이 시상이 되어 있다. 제시문은 경사와 인사의 인용론구로 시작되잖아요. 경사란 곧 글을 가르치는 교사, 인사란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다. 그런데 현실 상황에서는 글을 가르치는 교사는 직업인으로 타락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직업인으로 이제 타락하는 게 돼 있어 여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직업인으로 타락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다니까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의 그 문제점이 그 인성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어. 여러분들도 계속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요새 여러분들 봐봐요. 교사들이 하는 행위가 물론 모든 교사들이 그렇지는 않지만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참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KBS에서 이제 제가 그리워서 사랑이라고 한다는 책이 있죠. 제 책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뭘 오해요. 하게 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는데 그게 참 사람이 저는 자꾸 이제 글을 쓰는 게 이제 이제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이런 거를 쓰고 그다음에 좀 뭐 신문사에서는 이제 영화 논평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옛날에 그 작년에 문신구 감독의 원제라는 거 있어요. 그걸 논평을 해줬어. 근데 그게 영화제 초대가 받아갖고 요새 상을 휩쓸고 있어. 그 재개봉이 되고 있어. 그게. 그래서 이제 거기 감독하고 여자 주인공들 그 사람들을 만나갖고 또 소주도 먹으면서 토론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 저기는 그러니까 저예산으로 영화를 출연하고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얘기 들어보면 인성이 진짜 대단해. 그러니까 이제 상업 예술에 대한 막 비판. 상업 예술은 사실상 돈 벌기에 급급해 있어.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본성을 막 파헤치고 파괴하는 쪽으로도 많이 가. 근데 여기서는 이 영화가 이제 수녀 한 수녀 수녀를 탐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막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 수녀가 이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막 하는 건데 세상에 대한 어떤 시각을 이게 삐뚤게 이렇게 본 사람과의 대립 갈등에서 이제 막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또 사람의 삶 자체 그런 걸 막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나는 한 번도 안 봤지만은 아직은 안 봤지만은 그것도 하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막 그런 것들이란 말이야. 저도 뭐 지하실에서 반지하에서 살았는데 뭐 대학교 다닐 때는 반지하에서 살다가 저 죽을 뻔했어요. 왜냐면은 여름에는 시원해 거기가 반지하가. 대학교 바로 뒤에 우리 외대 뒤에 한아름 주택이라고 있어요. 경희대하고 외대 사이에. 그래서 우리 외대에서 이렇게 쪽문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외국인 아파트가 있고 그 쪽문으로 탁 나오면 우리 한아름 주택이 있고 거기 뒤로 딱 보면 경희대 크라운관이 쫙 있어. 그 경희대 애들이 음대 애들이 막 아침에 막 돼지목 풀고 막 그러는 거야. 미안한데 돼지목이라 그래서 소리 지르고 우리도 같이 소리 지르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화장실 여름에는 시원해. 근데 습기가 많이 차. 그리고 겨울에는 추워. 그래서 어떻게 하냐, 거기는 경희대생들하고 외대생들이 자취하는 데야. 거기는 쫙 지하에. 그래서 한 사람이 연탄불을 피웠어. 가스 중독으로 다 죽을 뻔했잖아요. 거기 그냥 학생들 전부 다 죽을 뻔했잖아요. 저 포함해 갖고 누군가 연탄불을 피운 거야. 그 가스 중독으로 뭐 다 죽을 뻔했어요. 난리 났었죠 그때. 그래갖고 전문제 전기장판으로. 그러니까 그 삶 자체, 그런 삶을 살아본 사람이 또 어떤 삶의 의미 이런 것도 막 느낄 수도 있는 것처럼, 뭐 바로 그런 것들이야. 진짜 교사가 저 아이를 이해하고 또 저 아이의 어떤 인성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현재 교육에서는 그것까지는 좀 힘들어, 그지? 그리고 또 교사들이 살아온 길 자체가 경쟁에 시달렸어.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남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은 사실상은 많지는 않다는 거지. 오케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시문을 근거로 답을 작성해라. 여러분들한테 눈이 자꾸 얘기를 해요. 제시문. 제시문이 왜 주어졌겠냐는 거예요. 제시문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글을 쓸 때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글을 쓰셔라 이거야. 그러니까 제시문의 이러이러한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시를 논평을 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따가 갖고 들어와서 읽어드릴게. 아주 짧은 시야. 그랬을 때 그 논평을 할 때 이 시의 전반적인 이렇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전반적인 논조는, 그 논조는 톤이잖아, 톤. 그 논조는 그 뭐 사랑한다라는 이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전반적인 글의 논조는 저기야, 경사가 되라가 아니라 인사가 되라야. 논조는. 그런데 그 논조는 있지만은 왜 이게 경사가 되면 안 되고 인사가 돼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그 글 속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탁 끄집어내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그래서 반드시 제시문을 근거로 답을 작성해라. 그러한 교사교육은 4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죠? 지식 전달을 주된 임무로 삼는 교육이다. 지식교육은 교육과정에서 5와 6처럼 주입식 교육이 되는 거죠. 5와 6에서는 주입식 교육, 강제교육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은 수동적으로 글을 읽고 쓰고 기억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거예요. 이해가시죠? 제시문을 반드시 이용하셔야 돼. 그리고 제시문의 구조를 파악해라. 제시문은 글을 가르치는 일과 인간을 가르치는 일의 차이와 관련성으로 비교되어 있다. 반면에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전인교육은 사회, 학생, 생활, 경험, 취미, 관심, 성향을 중시한다.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습자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배려하라는 것이다. 칸트가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두 교육관이 대립되어 왔다. 하지만 진정한 교사는 결코 지식을 주입하고 강제하는 교사에 자족하지 않는 것이다. 즉, 지식교육에 자족하지 않고 지적 영역의 교육을 아우르면서 전인적 인간의 육성의 길로 나가야 된다. 오케이? 이렇게 글을 쓰는 거거든. 3단계. 논제와 제시문의 논리적 관계를 이해해라. 논제와 제시문의 논리적 관계를 이해하는데 논제 1에서 말한 글을 가르치는 일과 인간을 가르치는 일의 차이와 둘 사이의 관계성은 지식교육과 전인교육의 차이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자, 이거는 지식교육과 관련되는 것이고 관련성을 보라 그랬잖아요. 지식교육과 관련되는 관련성이고,
개요 작성할 때도 이렇게 딱 싹 해놓으면 되는 거거든. 관련성을 보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의 관련성은 뭐다? 인성교육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렇게. 관련성은. 그러니까 전인교육. 인성교육이니까 뭐 전인교육이지. 그래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교육의 궁극적으로 그를 가르치는 일과 인간을 가르치는 일 둘 사이에 관련된 게 지식교육과 전인교육의 차이와 관련입니다. 차이성. 강압적인 지식교육의 주입과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간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은 교육 목적, 교수학습 과정, 학습의 행동 변화에 많은 차이를 가져오고 관련성. 둘 사이의 관련성에 더욱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 교육관 어느 하나를 극단적으로 배제하는 관점이 아니라 상호 보완되어야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요거. 상호 보완적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 봐봐요. 이거 봐봐요. 항상 반대되는 것이 있어, 교육학에. 잠재적 교육과정과 표면적 교육과정. 어느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두 가지가 보완돼야 교육의 극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시죠? 오케이. 21세기는 정보와, 그래서 이제 결론 탁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야. 21세기는 정보와 지식 기반의 사회다. 시대적 흐름은 지식의 분배와 이동, 생산과 분석에 중점을 둔다. 또한 개인의 개성화, 다양화, 다원화와 함께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관심을 둔다. 따라서 이해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교육과 전인교육의 상호 관련성은 더욱더 중요하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서론 쓰기. 패러다임 전환인데 첫 문장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은 만약에 교사의 전문성 문제가 참 많이 나와. 아니면 교사의 교사학습 문제가 많이 나와.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교사의 전문성은 교수의 질을 결정하고 교수의 질은 학업 성취도를 결정한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는 봐봐요. 교사의 전문성과 딱 관련되는 게 교수 학습 문제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지 않고 요거만 딸딸딸 외웠어. 뭐만 외웠냐면 요거야.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교수의 질은 학업 성취도를 결정한다. 이런 요거만 딸랑 외워갖고 첫 문장을 딱 그리 때려버려. 그런데 실제로 논제는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요즘 그 교육학 교수들이 첫 문장 하나를 유명한 문장을 하나 외워서 그걸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 좋아. 그렇게 좋아. 근데 이게 내용하고는 뭐 어울려야 될 거 아니야. 맞는 거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용과 어울려 있고 맞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 이런 대주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러면 반드시 교사학습의 문제와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한다는 것은 신장한다는 것은 뭐를 결정한다? 교수 학습이잖아. 그러니까 교수의 질을 결정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결국 교수의 질은 어떻게 된다? 학업 성취도를 결정한다 이거야. 이것도 학업 성취도 문제가 나왔을 때 학업 성취도를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이게 만약에
다른 거로 나왔다면은 이 교수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그거를 향상시킨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끔 꼭 좀 쓰시라 이거야. 그 다음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자, 평가 문제. 만약에 수행평가나 절대평가가 나왔다 이거예요. 볼 것 없어. 꼭 이렇게 쓰면 돼. 시대가 변했다? 이거 패러다임으로 넣으시더라고 이거. 시대가 변했다? 그럼 교육과정도 변화가 돼. 꼭 그럴 수밖에 없어. 교육과정은 지식이잖아.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변하니까는 당연히 요구하는 지식도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식이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평가 방식도 변화해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전통적인 평가 방식에서 수행평가로 아니면은 절대평가가 나왔다. 그러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수행평가가 나왔다 그러면 전통적인 평가 방식에서 수행평가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야.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요거는 머릿속에 떡 집어넣으면 돼. 그건 돼. 자, 만약에 이제 지식관, 즉 절대적 진리가 나왔다. 그럼 시대가 변한다. 그러면 지식도 변한다. 그러니까는 진리관도 변할 수밖에 없어. 진리관도 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대적 진리관에서 절대적 진리관으로. 자, 지도성 문제야. 예를 들어서 변혁적 지도성이라든가 초량 지도성 변화성이 나왔다. 그럼 시대가 변해. 시대가 변하니까 전통적인 지도성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도성의 변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지. 그렇잖아. 옛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거래적 지도성이 우수했어. 그래서 네가 이런 거 해봐. 그러면 네가 이런 성과를 내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보상을 줄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도성이었다고, 교환이 이루어지는 지도성이었다고, 전통적인 지도성 방법이. 근데 지금 그거 아니거든. 당연히 시대가 변하면 그에 맞는 요구사항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교육과정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요, 평가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지도성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야. 다 바뀌는 거야. 가르침 중심에서 배움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이해가나요?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패러다임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적 지도성에서 변혁적 지도성으로, 아니면은 초량 지도성이 만약에 나왔다면은 전통적인 지도성에서 초량 지도성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자, 또 만약에 조직 문제가 나왔어. 학습 조직이 나왔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시대가 변하니까는 뭐예요? 그럼요. 그 변화에 적응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조직도 사실상은 변해야 돼. 조직이 변하지 않으면 망해. 나도 변해야 돼. 봐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학생으로서의 입장으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학교에 딱 가는 순간부터 교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교사로서의 행동으로 가야 된다고요. 조직도 변하고 다 변해야 돼. 그래야지 살아남아. 제가 만약에 대통령을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요. 3년에 두고 보세요. 제가 대통령이 되나 안 되나. 그때 와서 사인해달라는 소리 하지 말고. 오케이. 지금 그 길을 밟고 있잖아요. 밟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그래요. 사람이 시대가 변하면은 그 변하는데 자꾸만 적응해 나갈 수 있고, 그래서 리더십도 변해야 되는 거고, 또 교사학습 방법도 변해야 되는 거고, 다 변해야 되는 거야. 교사 중심이었다면 이제 학습자 중심으로 변해야 되는 것이고, 얼마든지 쓰잖아. 얼마든지. 그래서 조직도 변하기 위해서는 학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쓰면 되는 거죠.
또 이제 지능 이론이 나왔다. 이거 가드론은 이미 나왔잖아요. 스탠버거나 나온다 그러면 시대가 변한다 그러면 지능 측정 방법도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능 측정 방법이 없는데 객관주의였잖아. 그런 방법에서 구성주의적 지능 측정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럼 구성주의적 지능 측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서 나오는 것들이잖아.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 오케이? 구성주의에서 자꾸만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만약에 이제 신교육 사학이라든가 교육과정 사학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거시적 양적 접근에서 미시적 질적 접근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풀면 되는 거야. 왜 거시적이냐? 그 거시적을 먼저 딱 던지는 거야. 학교 내가 아니라 학교 외에 계층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학교 내의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싹 바뀌는 거야. 패러다임 전환은 이건 배웠잖아요. 그죠? 규범적 패러다임에서 해석적 패러다임으로 또 기능론적 패러다임에서 갈등론적 패러다임으로 재개념주의가 나왔을 때도요. 재개념이잖아. 개념을 다시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과거의 교육과정 커리큘럼으로 결과 위주였지 않냐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학생을 이해하는 데 부족하더라. 따라서 커리큘럼 중심에서 큐레레로의 복귀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큐레레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교육과정이 변한다 그러면은 시대가 변하면 지식도 변하고 교육과정도 변하고 그래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죠. 이건 이미 시험에 나왔잖아. 교육과정 재구성 문제는요. 이거 할 때 이거 다 얘기했던 거라고. 이 교육과정 재구성 문제 나올 때 그때 특강을 했었어요. 한 100명 정도 모여서 특강을 했었다고. 시험 보기 한 2주 전에. 그때 이 문제 나온 거잖아요. 교육과정 재구성 문제. 그 다음에 학교 자체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왔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서 이제 업무, 학교에서의 교사의 업무는 행정과 교수, 학습 지도 업무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학교 자체에 대한 문제야. 그냥 학교 이 전체 내용이 학교 자체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보라는 거야. 학교에서 업무,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이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학교에서의 교사의 업무는 행정과 교수, 학습 지도 업무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쓴다든가. 또 이제 학교에 대한 이해를 해서 이제 요구사항이 이제 그렇게 나오면은 학습자, 행정가, 학부모에서의 요구사항이 어떤가 그걸 또 살펴보라는 거죠. 결론 쓰기, 이제 키워드로 쓰기입니다. 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A고등학교 초임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장의 특강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한 내용인데 발췌한 특강 부분은 학교에 대한 이해 차원. 그래서 이해 차원에서 학교 교육의 기능과 이건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지금. 시험 문제 나온 거로. 학교 조직의 특징, 수업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수업 설계와 학생 평가에 대한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1에서 4의 요소를 사용해서 다양한 요구에 직면한 학교 교육에서의 교사의 과제라는 주제로 이게 대주제지.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춰서 논하시오. 얼마나 글을 못 쓰길래 이때서부터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야. 내가 참 웃기는 말 한다 그랬어요. 논하시오 안에는 이미 서론, 본론, 결론을 구분하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서론, 본론, 결론을 구분할 줄 모르니 오죽하면은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을 갖춰서 논하시오 이렇게 써놨어. 이미 논하시오라는 그러니까 이런 걸 토톨로지라는 거야. 동어 반복이라는 거야. 동어 반복.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술 하시는 교수들이 동어 반복이란 말을 알란가 모르겠어. 저는 그래서 조금 좀 건방진 거지 어쨌든. 근데 논술에서 동어 반복은요, 완전 감점 대상이야. 예를 들어서
처녀는 시집가지 않은 여자다, 이런 것이 동어반복이라고 했었죠. 왜? 처녀라는 말 안에는 뭐가? 시집가지 않은 여자란 말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녀는 시집가지 않은 처녀는 시집가지 않은 사람이다, 맞는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노나시오라는 말 속에는 본론,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맞아. 맞지만 뭐야? 동호반복의 글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로 한 거야. 이걸 시험 문제 내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시험 문제 냈을까? 오죽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썼을까?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지 못하니. 오죽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최근 사회에서는 학교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또 선생님들께는 학교 및 수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학교교육의 선발 배치 기능, 학교 조직의 특징, 합리성, 전문성, 관료제 관점과 이해관계로제 관점으로 학교 조직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에게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고 있고, 이렇게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론을 이제 이렇게 다 표시를 했으니까 봅시다. 서론을 보겠습니다. 서론은 논제를 읽고 본론의 이론과 유연하게 키워드만으로 연결해 본다. 오케이? 그러니까 쓱 읽으면서 키워드 있잖아요. 그 밑줄 쫙쫙 그노라고. 그 이유는 서론은 글의 전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요 작성 부분을 이용해라. 먼저 대주제를 제시해라. 오케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쓸 때 대주제 제시하면 되니까 봐봐요. 패러다임 전환을 쓰는데 대주제가 있잖아. 그러면 대주제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나가도 돼. 아니면 이게 왜 필요한가? 대주제가 왜 필요한가? 그걸 먼저 써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패러다임 전환으로 나가도 된다고요. 그래서 다양한 요구에 직면한 학교 교육에서의 교사의 과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 개요를 밖에서 안으로 풀어나간다. 다시 말해서 크게 한 데서 작게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요 작성했을 거 아니야. 학교 이해 차원에서 두 가지 기술하고 다음으로 학생 이해 차원에서 두 가지를 기술하라는 거예요. 지금 시험 문제가 학교 이해 차원에서 두 가지, 그 다음에 학생 이해 차원에서 두 가지 이렇게 쓰라고 나와 있잖아요. 논제에 일단 대주제가 나와 있고, 그래서 대주제가 학교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하나고, 수업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두 가지가 있고, 수업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주제가 뭐냐면 다양한 요구에 직면한 학교 교육에서의 교사의 과제, 이게 대주제잖아. 그러니까 대주제를 먼저 쓰라는 거예요. 먼저 쓰고 나서 다음으로 개요를 밖에서 안으로 풀어가라. 다시 말해서 큰 곳에서 작게 풀어나가라 이거야. 즉 학교 이해 차원에서, 학교 이해 차원이 큰 거잖아. 중주제잖아. 그러니까 이거잖아. 지금 여기 이제 대주제가 나왔고, 그래서 중주제가 두 가지 나왔잖아. 학교 이해 차원에서. 그리고 학교 이해 차원에서 두 가지가 나왔고,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나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육 수요자는 학교 교육에서 조직의 유연함과 수업에서 교사의 체제적인 교수 설계와 그 모형에 따라 수업을 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상대평가에서 벗어나서 절대평가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더 이제 들어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결론은요, 제시문 내용 중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써라 이거야.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핵심 키워드 밑줄 그어놨잖아요. 그거 가지고 써도 돼. 만약에 못 쓴다면은 교사와 학교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교사는 학교 교육에서 교사가 수행할 과제로 학교 기능과 체적인 수업에 대한 이해이다. 수업 결과에 대한 평가가 서열주의에서 벗어나 학습 목표의 달성 정도를 살피는 절대 평가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의 기능의 기능론적 관점에서 학생의 선발 배치에 대한 이해와 교사의 교수체제 설계 이론, 숙지는 전문성을 제고시킨다. 학교 조직도 합리성을 강조하는 관료제와 전문성이 결합된 전문적 관료제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단번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몇 번만 연습하면은 충분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보겠습니다. 논술 1회를 보겠습니다. 1회. 학습자의 인성적 훈련을 위해서 지식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배점에 보면은 학습자의 인성적 훈련을 위한 지식교육과의 연관성이 2점이야. 다시 말해서 그걸 대주제로 보라는 거죠. 대주제가 뭐예요? 학습자의 인성적 훈련을 위한 지식교육이에요. 지식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보기와 같이 주장하는 교육의 유형을 가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육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지식교육의 방향과 나에서 밑줄 친 이것과 선험적 정당화, 내재적 가치와의 관계, 또 나의 문장에서 밑줄 친 이것 교육의 한계를 실제 교육 현장을 고려해서 비판하시오. 오케이? 자, 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98년도 서울시, 그때는 교육학 시험 문제가 또 지역별로 틀렸어. 초등도 그랬고. 자연과 사회 현상에 대한 깊고 풍부한 지식은 미래의 학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산업체의 근로자, 농민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연과 사회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는 전 국민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전 국민이 다 필요하다. 지식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으로서의 풍요로운 정신세계를 소유하고 인류 문화에 대한 참다운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게 바로 98년 서울시에서 나온 건데 이게 자유교육이야. 자유교육. 그러니까 자유교육은 농민도 필요하고 누구 다 필요해. 그러니까 제가 자유교육이 잘 돼 있는 사람이잖아. 가서 입을 뭐 약간 삐죽거렸죠, 선생님. 약간 삐죽거렸죠. 아이 또 잘난 채. 왜 자유교육이란 말을 썼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해봤어요? 해야지 당연히. 교육을 받으면은 자유로워질 수 있어. 그러니까는 그 자유교양교육이 있잖아요. 이게 지식의 형식을 공부하면은 사람이 자유로워져. 영혼이 자유로워져. 영혼이 자유로워졌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 종속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유야. 왜 우리는 자유를 갈구하는데? 공부를 안 하면서 자유를 갈구해. 그러니까 리버럴 에듀케이션 하지를 않으면서
자유를 갈구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원히 교사의 종이요 학부모의 부모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농촌 계몽운동이 자꾸 벌어지는 이유가 일제시대 때 바로 우리는 뭐야? 노예였잖아. 종속된 삶을 살았잖아. 그러니까 자유교육을 자꾸만 시키려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 자유교육은 제가 항상 글을 쓸 때 원리가 그거라 했잖아요. 왜 리버럴 에듀케이션이라 하는가. 그 개념부터 정리를 하면서 나간다 그러잖아. 그러면 글쓰기가 굉장히 편하거든. 그래서 서론도 항상 그 개념부터 출발하는 거야. 실제로는 논제의 개념부터 왜 자유교육이 필요한가서부터 만약에 자유교육에 문제가 나왔다면 자유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하고 착 출발하는 거지. 아니면 자유교육이란 이렇게 하면서 나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단어에서 이미 답이 들어가 있다고. 그게 다만 뭐야? 지식교육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왜? 지적교과로 하는 거잖아. 지적교과. 그러니까 실천적 지식보다는 이론적 지식이지 실제로는. 교과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지식의 형식이 얘기 나오는 거지. 그치? 지식의 형식. 자, 이 교육은 전문적이거나 직업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육은 뭐야? 외재적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외재적 정당성이 아니라는 거지. 내재적 정당성을 외치는 거야. 그런 걸 좀 밑을 착착 찾아가면서 왜? 이런 거 사용해야 된다 그랬잖아. 탁탁 분석하라는 거지. 인간으로서의 일반적인 교양을 높이기 위한 교육으로서 피교육자의 자질과 개성을 중시하여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것에 중점을 두는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다. 스스로 배우고 익혀. 그런데 스스로 배우고 익히려고 하질 않아. 누가 철학 공부하나? 누가 종교 공부하나? 안 해. 그래서 파이트가 하는 소리가 그거잖아. 최소 필수 교과로 지정하라는 거야. 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대학 다닐 때는 대학교에서 철학이 교양 필수였어요. 체육도 교양 필수였어. 체육도. 국사도 교양 필수였어. 우리 대학교 다닐 때는. 그러니까 제가 체육을 제일 못한다고. 신체 조건상 체육을 못하게 생겼잖아. 쇼다리에다가. 이론은 잘해. 근데 다행인 게 그게 1학점짜리였어. 제가 4년 내내 우리가 4.5 만점인데 4.0 이상을 받았다고. 신의 점수야. 지금 4.0이면 여러분들 그 정도 이렇게 되지. 저 수석 졸업했다 그랬잖아요. 4년 내내 장학금 받고 다녔다고요. 신의 점수라고 4.0 이상. 그래서 제가 총 4년 내내 4.0이야. 왜? 유일하게 체육이 C 플러스야. 성적표 보면 체육이 C 플러스야. 그게 다행히 1학점짜리라 그러는 거 다행이지. 실제로 제가 전교 수석 졸업이에요. 근데 돌아가면서 줘. 그러니까 우리 학과는 받으려면 몇십 년 기다려야 돼. 그래서 단대 수석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단대 수석도 돌아가면서 줘. 그래서 그때는 전교 수석은 신문에 나왔어. 대통령상 받고 막 그러거든. 신문에 나왔어. 그 신문에 나온 애가 3.9인가 얼마로 전교 수석 졸업했어. 실제로 전교 수석 접니다. 그래서 그냥 학과 수석으로 끝났어요. 시계 하나 받는 거로. 그 시계 이제 뒤에 이렇게 저기에 새겨져 있는데 우리 아버지 선물 갖다 드렸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거를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차고 계셨던 시계인데. 어쨌든 그래서 전문적이나 직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일반적인 교양을 높이기 위한 교육으로서 피교육자의 자질과 개성을 중시하고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것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자기주도적이야. 자기주도적이어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주도적이지 않으니까 파이트라는 사람은 최소 필수 교양 교과목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때도 그랬던 것 같다, 그지? 저희 때는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게 교양이 아니야. 선택 과목이지. 철학 선택 과목이야. 그러니까 철학 공부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철학이라는 것이 아니기 위해서 막 이제 제목을 막 포장하는 거야. 아름답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철학을 통해 본 영화 뭐 이런 식으로 뭐 영화와 함께하는 철학 여행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 떼거지로 와. 근데 저는 이제 매주 리포트를 내게 하니까 애들이 툭툭툭툭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다음 수부터는 리포트 안 내는 거로 하니까 우르르 와. 또 발표하라니까 툭툭툭 떨어져. 그래서 다음 수부터는 발표 안 하라니까 또 우르르 와. 이런 거야. 자, 이 교육은 1960년대에서 80년대 초까지 서양과 서양 교육에 영향을 받은 나라에 있어서 교육에 관한 표준적 견해로 받아들여졌다. 그래, 교육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해야지. 표준적 견해로. 그리하여 우리는 이 교육 혹은 교육의 본질적 의미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오케이? 자유교육은 이제 내재적 목적이겠지. 학교 교육이 이상이 되어 왔다. 학교는 학생들의 합리적 정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식의 형식을 공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성 개발, 마음 개발을 위한 거야. 정신 개발을 위한 거야. 그래야 종속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교육 개념에 충실한 지식 교육의 이상을 추구했다. 교육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교육 개념이. 이게 여러분들 에듀케레가 교육의 어원이야. 그럼 누누이 얘기하지만 요 레는 라틴어로 투부정사라 그랬잖아요. 듀카가 리드란 뜻이고 애가 바깥으로 끄집어낸다란 얘기야. 그래서 to read out이라고. 여러분들 큐레레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이것도 투부정사라 그랬잖아요. 이게 레이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투레이스라 그랬었잖아. 투레이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 투레이스. 평가도 여러분들 이밸류에이션이잖아. 이건 이는 아웃의 뜻이고 이거는 밸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치 판단이라고 그랬었잖아. 가치를 끄집어내는 거니까 가치 판단. 그래서 평가라는 말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가치 판단이란 말이 들어가줘야 돼. 안 들어가질 않아. 꼭 들어가게 돼 있어. 평가라는 말 속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끄집어낸다는 거야. 애들을 이끌어낸다는 거야. 그럼 집에 있는 아이들을 끄집어내서 학교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요. 이 아이들의 마음에 있는 자아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잠재력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자아실현 잠재력 개발이란 말하고 교육의 어원과 그 다음에 결국 우리가 자유교육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성 회복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귈 때 저 같은 사람하고 사귀어야 돼. 저 같은 여자하고 사귀어야 되고. 오케이? 선생님 알았어요? 먹방만 하지 말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학교는 학생들의 합리적인 정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 개념에 충실한 지식 교육의 이상을 추구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도입된 국어, 영어, 수학 교과에 대한 특별한 보상제 시행으로 이들 교과의 성적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지만 학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달리 반별 경쟁에서 이기거나 포상을 받기 위한 것으로 교육 목적이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 이게 내재적 목적이 왜곡되는 거지, 이제 한마디로. 예? 교육의 본질이 왜곡되는 거지. 왜? 1등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번에 이거 4년 전, 5년 전인가 EBS에서 방송한 게 있어요. 뭘 방송했냐면은 학교 반 있죠. 그거를 카메라를 설치를 해놨는데 어떤 아이가 1등하는 아이 있죠. 이 사물함을 열고 1등하는 아이의 책을 전부 찢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1등하는 아이가 충격을 받는 거야. 그래서 시험 보는데 성적이 푹 떨어지는 거야. 지금 사태가 그렇다고. 그것도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모 과학고등학교 아이가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 과학고등학교는 무학년제로 실시가 되잖아. 그래서 2학년 되면은 이미 얘네들은 다 대학을 간다고.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서 그래서 3학년 졸업하고 들어가려고 했어. 근데 모의고사를 봤는데 1점 떨어졌어. 점수가 떨어져 1점 떨어졌어. 근데 예를 들어서 400점 만점이면요, 얘가 390 한 7점 받는 거야. 근데 396점 받았다고 자살했다니까. 참 그 부모님한테는 미안하고 안 된 얘기지만,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게 안 된 얘기지만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우리 아이들을 너무 1등 경쟁으로 내몰았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도 그래서 정신 위해서는 안 좋다니까는, 조금 있으면 또라이가 돼간다니까는, 시험이 임박해 와서는. 그래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를 외치는 거라고, 지금. 그 외치는 이유가. 결국 얘네들이 왜 근본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왜 자살을 하고 애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하느냐,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평가 방식에 있다는 거야. 근데 그 평가 방식을 넘어서서 가정에서의 문제입니다. Back to the future가 아니라 Back to the base,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 가정에서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내 자식 1등. 그래서 어렸을 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발도르프 교육이 그래서 필요한 이유도 거기 있는 거야. 어렸을 때서부터 그냥 무슨 뺑뺑이 돌리잖아, 애들. 근데 또 뺑뺑이 돌리는 이유가 엄마 아빠가 다 맞벌이 하니까 애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학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맞벌이해서 돈을 많이 벌을까? 돈은 조금 벌긴 벌겠지. 벌긴 벌지. 맞벌이. 근데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도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이제 결혼 안 하려고 그러는 거고,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야.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 그리고 애들한테 죄책감이 이제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돌보지 못하는 죄책감. 이런 거.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구 출산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 있느냐. 오케이, 보겠습니다. 학교가 추구하자는 것과 달리 반별 경쟁에서 이기거나 포상을 받기 위한 것을 교육 목적이 왜곡되는 경우이다. 이런 교육의 목적의 왜곡으로 인하여 교사는 주로 문제풀이식 수업이나 주입식 수업을 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여러 교과에 스며있는 다양한 사고방식을 내면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렇죠? 수학 교과에 스며있는 다양한 사고방식, 다시 말해서 논리적 추론 방식이라든가, 또 영어 교과에 숨어있는 그 어떤 실용주의적인 정신이라든가, 음악 교과에 숨어있는 정서적인 이런 실제로 음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고. 실제로 저도 음악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클래식 빼놓고. 클래식은 나는 잘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저는 피지배 계층이지. 근데 이럴 땐 클래식을 들어요. 어느 때냐면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전 더운 거 딱 질색이야.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이렇게 이 바다가 보이거나 이렇게 강이 보이는 데 있잖아. 그런 찻집이랑 좀 옛날 사람 같나? 레스토랑? 그것도 옛날 같나? 그 뭐라 그래야 돼? 카페? 카페. 참.
그래. 카페에서 이렇게 차 한 잔 마시면서 다른 사람 없이 자기 혼자나 아니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하고 같이 바람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노래 듣고 차 한 잔 마시고 그런 것도 좋잖아. 그럴 때는 그래. 나머지는 클래식은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좋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모르니까 모르는 거. 모르니까 지금 그래.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잘못된 거야. 어렸을 때서부터 제가 클래식, 왜냐면 우리는 못 살았잖아. 그러니까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무슨 뭐야 이거 뭐야 뭐 이런 뭐지 이런 거 뭐 이런 그 음악 교과와 관련된 악기들을 못 가지고 가잖아. 집에 피아노도 없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문화 자본이 없던 거지. 왜? 경제적 자본이 어려웠으니 문화 자본을 갖출 수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자꾸 거리가 먼 거야.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 예술의 전당에서 그 할 때 초대 받아요. 무료표가 나와요. 근데 안 가요. 다 주지. 다른 사람. 자. 한번 갔는데 미안했어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걸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툭 치더라고. 같이 간 놈이.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 중간에 또 일어서서 나오기도 뭐하고 잠을 차느냐고 아주 혼났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좀 저도 음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어. 그래서 좋은 방법이 뭐야? 내가 자기주도적 학습 여기 나왔잖아. 내가 음악에 대해서 한번 파볼까? 막 그런 생각도 들어. 제가 요새 이제 역사 공부에 빠져갖고 역사책 갖다 놓고 막 정리해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 나중에 음악에 관해서 저도 작곡도 할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진짜로 다 잊어버린 거지 지금. 그때 뭐 그 대위법, 화성악 뭐 이런 거 다 했다 그랬잖아. 혼자서 공부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또 그저 클래식에 대해서 좋아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야 좋아하는 거야. 다만 주지교과 위주의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아이들의 꿈과 끼가 어긋나고 있다는 거지. 오늘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자꾸만 꿈과 끼를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의 주장 배경을 보겠습니다. 4번. 브루너의 교육의 과정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영국에서도 전통적인 교과 가치에 옹호하는 입장이 등장했다. 피터즈와 허스트의 주장으로 이것은 전통적인 교과의 가치를 정당화하려는 운동의 일종이다. 그러니까는 피터스하고 허스트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 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주지교과잖아. 따라서 이론적 지식일 수밖에 없어. 지식의 형식이 결국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즉 이런 걸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이성 또는 마음을, 정신을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경험을, 이게 지금 지식의 형식이네, 그죠? 인간의 경험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분류한 것이다. 지식 형식의 구분 기준은 각 형식이 다른 형식과는 구분되는 그 자체의 고유한 개념과 탐구 방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에 의해 삶의 형식을 논리학과 수학, 자연과학, 인간과학, 역사, 종교, 문학과, 예술, 철학, 도덕적 지식 등 8개로 구성하였다. 인간다운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이게.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에 얼마만큼 접근해 있냐는 거지. 이 8가지는 진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선 필요한 교과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인간다운 삶으로 입문하기 위한 필요한 교과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답안지를 보시죠. 피터스가 제시한 교과의 선언적 정당화. 이건 이제 2008년도 중등의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객관식인데, 이제 뭐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3개는 맞는 거야 이거. transcendental. 이거 뭐 초월적이라고도 번역을 하잖아, 그죠? 근데 이제 선언적이 딱 좋을 거야. 교과의 정당화를 요청한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요청의 논리적 가정을 밝혀준다. 교과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정당화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야, 수학 교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그 피자 맛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그 피자를 먹어봤기 때문에 그 피자 맛있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야. 피자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보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교과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그 교과에 대한 정당화를 문제 삼을 수가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음악 교과를 배웠기 때문에 과연 음악 교과는 정당한가? 하고 그 정당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과의 정당화를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그 요청의 논리적 가정을 밝혀준다는 거야. 야, 음악 교과가 과연 필요 있어? 내가 음악 교과를 공부해 보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음악 교과가 진짜 필요 있어? 라고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 정당화 한번 해봐. 음악 교과가 왜 필요한가? 정당화 해봐. 그럼 이제 뭐라고 그래야 돼? 선언적으로 옛날부터 음악은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공리라는 얘기를 했었잖아. 공리라는 거. 그건 증명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냥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거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공적 전통의 인문이라는 개념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해준다. 자, 서론을 보겠습니다. 자유교육은 특수한 기술이나 기교의 연마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러분들 논술도 그래. 자꾸만 기교와 기술을 가르쳐줘.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기교와 기술을 가르쳐줘.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논술을 가르쳐줘. 여러분들 학교 가면 여러분들이 논술을 가르칠 수도 있어. 담당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 한다? 기교만 가르쳐줘. 그러니까 결국은 수학에서도 그거잖아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분의 x 자승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냥 이거 증명 안 하고 이거 3분의 2 이렇게 가르쳐준다고. 무한대일 때는 차수가 같을 때는 이 앞에 상수를 하나? 그게 정답이다 이렇게 가르쳐줘. 기교만 가르쳐주는 거잖아. 기교만. 논술을 지금 기교만 가르쳐준다고. 그런 것처럼 지금 자유교육은 특수한 기술이나 기교를 연마시키는 게 아니야. 인성교육이야, 인성교육. 인성으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육성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적 가치를 고양시킬 수 있는 교육이다 이거야. 자유교육의 목적은 자유인을 양성하는 데 있고, 자유는 무지, 편견, 선입견, 고집, 독단, 억견으로부터 인간을 해방된 자유로운 교양인을 육성하는 것이다. 말한다가 아니라. 이게 주어와 수어가 안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자유교육의 목적은 교양인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유교육의 목적은 교양인을 육성하는 데 있다. 이렇게 하면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퇴고를 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논술을 다 쓰고 나서 반드시 주어와 수어의 관계를 따져보시라고.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주어를 얻는 이가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수로를 바꾼다든가 반드시 빨리빨리 바꿔야지. 그게 표현력의 문제야. 표현력. 자, 본론을 보겠습니다. 가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육의 입장에서의 바람직한 지식교육의 방향을 쓰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건 딱 올려놓고 오는 거니까는 그건 이제 안 쓰고, 가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육은 자유교양교육을 의미한다. 피터스와 허스트의 자유교육론은 합리성 혹은 지식을 강조하는 것이죠. 교과를 강조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교육에 관한 표준적인 견해로 이게 다 그래 맞아 그래 이게 표준이야 이걸 따라야 돼 표준적 견해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기본 입장으로는 자유교육은 근본적으로 웰빙이지. 웰빙. 좋은 삶. 왜? 영어로 써놓는 게 더 이해가 빨라요? 좋은 삶 그러니까는 웰빙 공부했잖아 우리요. 웰빙이야 웰빙. 그래서 저는 좋은 삶을 살고 있어. 진짜로. 좋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삶을 살도록 살 수 있겠죠, 당연히. 좋은 삶이라는 것은 내재적으로 가치가 있는 활동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이란 무엇이냐? 봐봐 지금 글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글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잖아. 이걸 연세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연세법.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잖아.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눈물의 씨앗은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별이라는 것은 사랑의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랑의 끝남이란 슬픔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또 한두 끝도 없이 또 끌고 나가면 안 되지. 주제에 맞게끔. 그래서 다시 보겠어요. 자, 이 교육은 자유교양 교육이고, 그러면 자유교육이라는 것은 이런 합리성을 강조하고 지식을 강조하고, 그래서 목적으로는 좋은 삶이고, 좋은 삶이라는 것은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고,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이라는 것은 교육의 개념 속에 내재해 있는 가치, 즉 합리적인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고, 합리적인 마음을 개발한다는 것은 다양한 지식의 형식에 입문함으로써 가능하다.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죠. 교육에서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왜 가치 있는가에 하는 질문은 그 질문의 논리적 가정을 밝히는 선언적 정당화에 의해서 대답될 수 있다. 이해가죠? 자유교육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지식교육의 방향은 사회적 실제에 기반을 둔 교육이어야 한다. 이제 사회적 실제 얘기가 나오면 누가 나오는 거야? 허스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사회적 실제에 기반을 둬야 되는 거야. 허스트의 자유교육론 비판과 사회적 실제에 기반을 둔 교육개관을 살펴보면 피터스는 자유교육이 가진 오류를 지적하면서 누군가가 허스트의 지식의 형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을 권고하는데 놀랍게도 허스트가 자신이 자기 대안을 말하는 거야. 봐봐. 지식의 형식은 논리성만 따지고 합리성만 따져. 실제로 논리성과 합리성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겠느냐는 거야. 안 그래. 사회적 실천인데, 사회적 실제인데, 그래서 일부러 거기다 영어로 써놨을 거예요, 제가. 이게 사회적 실천이라고 하는 거잖아. practice. 그죠? 이걸 사회적 실제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사회적 실천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는, 그 지식의 형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합리성,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너무 그쪽으로만 따지니까 결국 뭐야? 우리가 실용성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야, 지금. 크게 봤을 때.
그래서 종전의 합리성 혹은 이론적 지식을 추구하는 자유교육을 이제 비판하는 거야. 자, 자아 비판하는 거지.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허스트가.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선 사회적 실제로의 입문이다 이거예요. 지식의 형식으로의 입문이 아니라 사회적 실제로 입문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허스트는. 그래서 지식의 형식을 다 강조하는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이 지식의 형식으로의 입문에서 허스트 같은 경우는 사회적 실제로의 입문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기본 입장에는 자유교육에서는 이성이나 합리성을 강조하지만 이론적 이성이나 이론적 합리성에 한정함으로써 실천적 이성 혹은 실천적 합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프랙티스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론적 지식과 합리성의 추구가 인간의 다른 측면, 가령 감정, 정서, 기술 등을 포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론적 합리성이 다른 것보다 실질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낫다는 보장도 없다. 그럼요. 이거 봐봐요. 철학 공부하면 배고파. 그러니까 저는 일찌감치 사회적 실제를 추구한 사람이야. 왜? 지식의 형식만 강조해봐봐. 이게 과연 나의 삶을,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웰빙하게 보다 좋은 삶을 살게 하는 할 수 있어. 근데 실제적으로 배고파. 실제적으로 배고파. 다시 읽을게요. 이론적 지식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추구가 인간의 다른 측면, 가령 감정, 정서, 기술 등을 포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론적 합리성이 다른 것보다 실질적인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데 낫다는 보장도 없다. 이론적 지식과 합리성은 좋은 삶을 사는데 요구되는 비판적 반성을 발달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실제를 추상화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좋은 삶을 살거나 이를 향상시키는 일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더라. 자유교에서 강조하는 학문 혹은 지식은 인간 삶의 일부를 보여줄 수는 있어도 삶의 형식 전체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식으로 구성된 교과가 삶의 전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실체, 삶 전체를 충분히 파악하기도 어렵더라 이거야. 그래. 교과의 삶을 추상한 명제적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명제적 지식을 가르칠 때는 실제와의 관련 속에서 가르치기보다는 이론 그 자체를 추구하게 돼서 추상적이 될 수밖에 없어. 명제적 지식은 그래. 여보봐요. 명제적 지식 반대가 뭔데? 방법적 지식이야. 방법적 지식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실천적 지식이라는 거야. 실천적 지식. 방법적 지식을 실천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자, 명제적 지식은 뭐예요? 참과 거짓을 가릴 수가 있는 거야.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거 명제적 지식이야. 근데 방법적 지식은요, 노하우야, 노하우. 이거잖아, 영어로는. 명제적 지식은요, 이거잖아. 응?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는 것은 참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잖아. 그래서 명제적 지식을 노대시라 그래. 노대. 근데 방법적 지식은요, 이렇게 돼. 나는 운전하는 방법을 안다 그래서 노하우라 그래. 노하우. 그러니까 봐봐요. 이영자는
석사학위 가지고 있나? 석사학위도 없을 거야. 근데 대학 교수라니까. 왜? 방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웃기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야. 명제적 지식. 박사들은 이걸 가지고 있어. 근데 이거 추상적인 지식이야. 그러니까 오늘 자꾸만 강조하는 게 이거라니까. 이 노하우를 갖다가 방법적 지식을 갖다가 실천적 지식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배고파. 박사들 지금 박사학위 받는다고 낑낑거리죠? 두고 보세요. 시간 강사로 전전긍긍하다 평생 시간 강사가 돼요.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제 주변에 친구들 시간 강사들 많아요. 아주 불쌍해. 그래서 결국은 와이프가 학원 강사를 하거나 아니면 요구르트 장사한다니까. 그걸 비하는 게 아니라 요구르트 그 차 있죠. 이거 끌고 다니면서 요구르트 팔아서. 근데 남편은요. 이제 점점 나이는 먹어가지 뭐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시간 보따리 장사를 하래. 왜 보따리냐면요. 연구실이 없어. 연구실이 없으니까는 가방을 들고 교실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교실 안에다 책상 놔두고 책 가방 놔두고 하고 끝나면은 타고 또 다른 데 가. 그러니까 연구를 못 해. 왜냐면 이 대학에서 3학점, 저 대학에서 6학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몇 개 대학 돌아다니면서 한 달에 한 300 이렇게 버는 거야. 방학 때는 손가락 빨고. 메뚜기도 한 차례라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없어. 돈 못 벌어. 시간 강사들은. 그러니까 1학기, 2학기에 그 6개월 정도 되는 거죠. 한 7개월 정도 반짝 벌어서 나머지 다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연구할 수 있나? 연구 못 해. 배고픈데 어떻게 연구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석사 지도하면서 그랬어. 왜 석사 하는데? 박사 가려고 그래. 때려쳐. 그냥 지금 다른 거 해. 왜?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교수 자리 자꾸 줄어들고 있어. 어디 발붙이지 못해 지금. 붙일 수가 없어. 진짜 심각합니다. 근데 공부하는 사람 당사자들은요. 그거 못 느껴. 왜? 공부하느냐고. 그리고 항상 희망을 갖거든. 우리 지도 교수님이 자기 하나만 있는 게 제자가 자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얼마나 많은데. 근데 지도 교수들은 항상 경쟁을 붙여. 그리고 너한테는 꼭 해줄 것 같이 얘기를 해. 실제 나중에는요. 안 돼. 제자가 한두 명이야. 오케이. 또 이렇게 해갖고 또 공부하려는 사람들 또 석죽이고 있네. 따라서 이론적 교과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실제 삶과의 관련성이 드러나기보다는 오히려 더 멀어지게 돼. 그래서 실질적인 좋은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무기력해져. 오케이? 그러니까 공부하면 할수록 그래 내가 공부해갖고 박사학위 받아갖고 그랬는데 대학 교수 할래. 그리고 빠지면 빠질수록 더 못 태어나.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나 철학 좋아하고 막 철학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성약처럼 나는 아직도 몰라. 더 몰라. 막 더 공부해야 되고. 빠지면 빠질수록 결국은 좋은 삶을 내면적으로는 만족감을 느낄 줄 몰라도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행복감을 느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밥 먹고 참고를 읽고 결론부터 읽게요. 결론하고 참고를 할게요. 결론. 자유교육의 목적은 인간의 이성적 사고 능력은 자명한 능력으로서 인간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교육의 1차적인 목적은 이러한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이러한 이성적 능력은 객관적, 보편적 지식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다. 즉, 여봐봐요. 이게 지금 문장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숙제 밥 먹고 나서 이 문장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를 전체로 얘기하십시오. 즉 교육과정으로서 이용되는 지식은 폭이 넓고 깊이가 있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것이며 특정한 분야에만 국한되는 실용적 지식이어서는 안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식사하고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